교재로 1페이지에 경제체제 하나만 좀 보고 갈게. 이제 경제체제 파트가 내용은 되게 단순한데 수능에는 그냥 무조건 한 문제가 나오거든. 내신은 뭐 기본적으로 나오는 거고, 그래서 한번 좀 확인해 봅시다. 이렇게 볼게요. 일단 뭐 경제체제 하는 의미가 어떤 경제를 운영하는 질서잖아. 일단 구별할 게 뭐냐면, 너네가 많이 들어본 게 요 세 가지만 좀 구별해봐. 자, 전통경제라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시장경제라는 게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계획경제라는 게 있어. 그러면 일단 중요한 건 이거야. 시험에 나오는 건 전통시장, 계획경제 모두 각각의 성질이 다르겠지. 그럼 시험에는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이거야. 구분하는 기준. 그러면 이거야. 전통시장, 계획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은 예를 들어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가 발생을 했어. 일단 머릿속에 넣어놓자. 경제 문제라는 얘기는 선택의 문제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 봐봐. 지금 이제 북한과 위기감이 커졌지. 그럼 상식적으로 국방비를 늘려야 돼, 줄여야 돼? 늘려야 되지. 근데 예산은 한정돼 있잖아. 그럼 국방비를 늘리면 다른 쪽의 예산은, 복지 예산은 줄어들 거 아니야. 그럼 그런 걸 결정할 때 그 경제 문제를, 선택의 문제를 결정할 때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나눠요. 그러면 전통 경제는 뭐냐면 말 그대로 조상대대로 관습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아버지가 이랬고 할아버지가 이랬고 그 위에 할아버지가 이랬으니까 우리는 그냥 하던 대로 할게, 이런 거고요. 시장 경제는 이걸 어디다 맡긴다는 거예요? 말 그대로 자, 시장에 맡긴다는 거지. 그럼 시장에 맡기면 너네 들어본 거 뭐가 작동해? 보이지 않는 손. 그치? 그럼 보이지 않는 손이 쉽게 말해서 뭐야? 어떤 가격의 작동 메커니즘. 그래서 시장 경제는 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시장에 맡기는 거고요. 그럼 계획 경제는 누가 하겠다는 거야? 정부의 계획과 통제에 따라 결정하겠다. 그지?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두 번째. 그래서 우리는 어떤 국가 전체적으로, 경제 전체적으로 경제 문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한다면 그 해결하는 방식에 따라 전통 시장 계획을 나눌 거고, 두 번째는 또 너네가 많이 들어본 게 자본주의 경제라는 게 있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사회주의 경제체제라는 게 있지. 그치? 자, 또 마찬가지야. 그럼 이번에는 자본주의 경제체제와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나누는 기준은 뭘까요? 이거 기준은 뭐냐면 자, 사적 소유의 허용 여부야. 사적 소유의 허용 여부.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는 거고요. 사회주의 경제는 사적 소유를 허용하지 않지. 자, 근데 주의할 건 이때 사적 소유는 모든 사적 소유가 아니라 생산수단만. 자, 생산수단이라는 건 뭐야? 공장, 기계. 그러면 공장, 기계 등의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허용하면 자본주의. 그치? 근데 만약에 공장, 기계 등의 생산수단을 국유, 공유화하면 사회주의. 오케이? 그래서 일반적으로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죠. 우리나라는 자본주의 경제체제가 되는 거고, 일반적으로.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자본주의 경제체제는 시장 경제체제와 세트로 가는 거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는 계획경제와 세트로 가는 거예요. 그럼 이제 시험 문제가 어려운 게 아니야. 봐봐.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 게 어디에 나오는지 볼게요. 개인의 경쟁을 강조하면. 경쟁을 강조하면 시장이야, 정부야? 시장이죠. 자, 둘 중에 효율성을 더 강조하는 거야. 당연히 시장 경제지. 상대적으로 형평성을 강조하면 정부, 즉 계획경제가 되겠지. 그렇지? 사적 소유, 사유재산권을 강조하면 시장 경제, 자본주의 경제가 되겠지. 오케이? 그래서 요거 그냥 요 정도 내용으로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확인하시면 돼. 특별히 어려운 거 아니니까.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현대 경제에 보면 100% 시장 경제나 100% 계획 경제는 없죠. 자,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시장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정부의 개입을 허용하지. 북한은 계획 경제를 기반으로 하면서 일부 시장을 허용하죠. 그럼 현대 경제 체제는 둘의 혼합 경제 체제다. 둘의 혼합 경제 체제다. 이 정도만 확인하시면 돼요. 특별히 어려운 내용 없으니까 이 정도 확인. 그래서 경제 체제는 이 정도로 정리할게요.
오케이. 그럼 이제 문제 하나 확인하고 갈게요. 자, 9번 문제 좀 보자. 자, 9번. 자, 미출생 정책으로 인해 각국 경제에 나타날 변화에 대한 추론으로 적절한 거. 자, 각국은 정부의 계획과 명령에 의해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경제체제를 채택하고 있었는데 경제 활력과 생산성이 떨어지자 시장경제체제 요소를 도입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그럼 여기는 시장경제 요소가 되겠지. 그럼 1번 기업 간 경쟁은 늘어나겠죠. 2번 개인의 자율성이 강화될 거고. 자, 3번 그치 정답이네. 보이지 않는 손의 기능이 강화되겠죠. 4번 자원의 희소성으로 인한 문제가 사라질 것이다. 일단 자원의 희소성 일단 밑줄 쳐놓고요. 이거 좀 이따 설명한 다음에 돌아와서 얘기할 거야. 그 다음 5번 민간 경제주체 사익 추구가 활발해지겠지. 되니? 오케이.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테마 1번 끝내고 자 이제 우리 테마 2번 갑니다. 아직까지는 어렵지 않지? 자, 이제 우리 본격적으로 이제 우리 희소성이라는 개념을 볼 거야. 자, 너희들이 알고 있는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뭐야? 희소성. 근데 희소성 어려운 게 아니라 부족한 거야. 근데 이건 단순한 개념이 아니라 잘 봐.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부족한 건데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일단 상대적 개념이다. 그럼 상대적 개념이라는 얘기는 바뀔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어떻게 바뀔 수 있는 거냐면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존재량 사이에서 결정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인간의 욕구가 자원의 존재량보다 커서 부족할 때 우리는 이걸 희소하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시 희소하다는 개념은 뭐와 뭐를 비교해서 인간의 욕구와 자원의 존재량을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도출되는 개념. 그러면 이게 왜 상대적이냐면 잘 봐. 인간의 욕구 바뀔 수 있니 없니? 바뀔 수 있죠. 자원의 존재량 바뀔 수 있니 없니? 바뀔 수 있잖아. 그럼 희소하다가도 희소하지 않을 수가 있고 희소하지 않다가도 희소할 수가 있지. 그래서 일단 희소성이라는 개념은 상대적 개념이라고 체크하고요. 자, 그런데 희귀하다라는 개념이 있어. 그럼 희귀하다는 개념은 절대적 개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희귀한 건 그냥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죠. 절대적으로 부족한 거. 그래서 실제로 이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요건 내가 경제 강의 20년짜리 항상 똑같은 사례들인데 보세요. 자, 어떤 섬이 이렇게 있어. 섬이 있는데 여기에 이제 나무들이 이렇게 있어요. 여기는 무슨 나무냐? 고추. 노란색이잖아. 바나나 나무가 있어. 오케이? 여기는 이거 내가 좀 나태한 게 내가 십몇 년째 지금 망고의 사례를 들고 있는데 내가 망고의 모양을 몰라. 그럼 검색을 해봐야 되는데 맨날 하겠다고 생각하고 까먹어. 그래서 그냥 여기는 망고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나 진짜 이렇게 아니 게으르지? 자, 바나나 나무는요 100만 그루가 있어. 망고 나무는 한 그루 있어. 그럼 얘가 딱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누구야? 망고지. 근데 바나나는 시장에서 한 개당 10만 원에 거래가 되거든? 망고는 개당 1원이야. 자, 얘는 절대적으로 부족하지만 가격이 1원밖에 안 돼. 이유는 사람들이 먹어 안 먹어? 안 먹으니까. 근데 이거는 개당 10만 원이지. 자원의 존재량은 100만 그루나 있어도 인간의 욕구가 훨씬 더 크니까 부족한 거지. 그럼 누가 부족한 거야? 바나나가 부족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경제에서는 희귀성보다는 희소성이 중요한 거고. 자, 한번 봐봐. 희소하다는 얘기는 부족해. 자원의 존재량보다 인간의 욕구가 훨씬 더 크지. 그럼 이걸 대표적으로 말하면 우리가 시간의 가치를 얘기해보면 너를 봐봐. 너네가 일요일날 저녁 6시부터 저녁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시간은 한정돼 있죠. 근데 하고 싶은 거 너무너무 많잖아. 첫 번째 뭐 있을까? 경제 강의가 개강한데 경제 수업도 듣고 싶고, 또는 그래도 일요일날 야간이니까 한번 좀 쉬고 싶기도 하고, 또는 간만에 친구들과 PC방도 가고 싶고. 이제 PC방은 안 가요? 너희 주로 뭐 하니 쉴 때? 뭐 또 잠도 자고 싶고, 또는 뭐 갑자기 친구가 전화가 왔어. 야, 미팅 가지. 뭐 해도 안 되는 거 알지만 또 한번 미팅도 나가고 싶고. 그럼 여러 가지 하고 싶은 게 있지. 봐봐. 시간의 양은 한정돼 있는데 너희들이 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너무 많아. 그럼 이게 대표적인 희소성이죠. 그럼 결국 뭐 해야 될까?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지. 그래서 요 희소성이라는 개념 때문에 뭐가 발생하게 되냐면
우리는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선택. 그래서 우리는 이 선택을 무슨 문제라고 그러냐면 경제 문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 문제가 발생한다. 즉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뭐 때문에? 희소성. 그래서 경제학의 출발은 무조건 희소성. 경제학의 출발은 무조건 희소성. 되니? 그럼 우리 앞에서 배웠던 거 확인해보자. 우리 앞에서 시장경제 배웠고요. 계획경제 배웠고 전통경제 배웠죠. 그러면 셋 중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건 누구야? 셋 중에. 전부 다지. 아까 내가 시장경제, 계획경제, 전통경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라고 그랬어? 경제 문제 해결 방식이지. 결국 희소성 때문에 선택의 문제, 경제 문제가 발생할 때 그걸 해결하는 방식이 다른 거잖아. 그러면 셋 다 모두 희소성이 발생하고 그로 인한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지. 근데 시험에 만약에 계획경제는 경제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럼 OX. X가 되는 거지. 계획경제는 희소성이 존재하지 않는다. X가 되는 거지. 그래서 셋 다 베이스에는 뭐가 깔려있다? 희소성이 깔려있다. 오케이? 자, 그래서 희소성은 이렇게 잡고요. 상대적 개념이라는 거. 단, 절대적으로 부족한 건 희귀성. 오케이? 봐봐. 그래서 이게 뭐야? 분필이지. 자, 이거 의미를 부여해보자. 문병일 선생님이 개강날 2024 수능 대비 개강날 1교시에 쓰다가 부러뜨린 전 세계 하나밖에 없는 분필. 자, 희소성 있니 없니? 이거 살 사람. 너무한 거 아니냐? 희귀성은 있어 없어? 의미를 부여하는 있지. 하지만 이거 누가 써? 버리는 거야. 그치? 이렇게 접근하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조금 더 갈게.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또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러니까 그럼 하나만 더. 그럼 이제 희소성이 커지면 커질수록 재화의 경제적 가치는, 가격은 올라가겠지. 요거 하나 확인하고. 자, 두 번째. 이 희소성에 따라 이제 재화를 나눌 텐데, 하나는 우리가 무상재라는 게 있고요. 자, 또 하나는 경제재라는 게 있어. 그래서 어려운 거 아니야. 자, 무상재, 경제재의 구분은 자, 희소성 여부에 따라 나누는데 무상재는 희소성이 없는 거고 경제재는 희소성이 있는 거야. 그리고 무상재를 다른 표현으로 자유재라고 할 거야. 그럼 너네 물어볼게요. 무상재는 희소성이 없지. 그럼 희소성이 없다는 얘기는 뭐가 뭐보다 크다. 반대로 인간의 욕구보다 자원의 존재량이 더 많은 거지. 자, 그러면 사람들이 소비할까 안 할까? 하지. 단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는 거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거야. 그런 재화 뭐 있어? 대표적으로 공기, 햇빛. 그치? 공기나 햇빛. 소비는 하되 대가를 지불할 필요가 없고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는 거야. 근데 이에 반해서 경제재는 자원의 존재량보다 인간의 욕구가 크면 사람들은 시장에서 돈을 주고 사는 거지. 시장에서 거래가 되고 재화가 가격이 있는 거야. 자, 그러면 모양 하나 알아놔. 우리가 아직 수요 공급을 안 배웠지만 너네 중학교 때 살짝 배웠어. 고등학교랑 통사 때 살짝 배웠어. 그래서 확인만 하고요. 나중에 수요 공급 배우면 이해됩니다. 지금은 암기하셔도 돼요. 우리가 수요 공급을 할 때는 약속을 할 건데 세로축은 항상 P, 가격이고 가로축은 Q, 양이야. 세로축은 P, 가격이고 가로축은 항상 Q, 양입니다. 그리고 너네 기억나니? 뭐 수요 곡선, 공급 곡선은 들어봤지? 네, 일반적으로 수요 곡선은 우상향에 우하향에 몰라도 되지만 한번 말해봐. 수요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하향에, 공급 곡선은 일반적으로 우상향에. 이거 다음 주에 할 건데 무상재는요.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어. 그럼 얘들아, 수요는 자원의 양과 관련될까? 인간의 욕구와 관련될까? 왜냐면 수요는 사고자 하는 욕구거든. 그러면 무상재는 인간의 욕구보다 자원의 존재량이 많은 거지. 그러면 이렇게 우하향한 수요 곡선이 있으면 존재량은 훨씬 더 많아서 우측에 있는 거야. 오케이? 그 다음 이에 반해 경제재는 우하향하는 수요 곡선과 우상향하는 공급 곡선이 이렇게 만나요. 자, 그럼 너네 봐봐. 무상재는 수요와 공급이 안 만나. 교차하지 않죠. 그럼 시장 거래가 없는 거지. 하지만 경제재는 교차하지. 그럼 이 교차할 때 가격이 시장에서 거래되는 균형 가격이고 이때 밑에 Q 양이 시장 거래량이 되는 거야. 일단 모양만 알아놔. 그래서 항상 이 무상재를 봐봐. 요 가격대에서 옆으로 그으면 수요량이 요만큼이야. 사람들은 요만큼 살려고 하는데 팔고자 하는 요만큼, 존재량은 이만큼이야. 그러니까 모든 가격대에서 수요량이 많아, 공급량이 많아. 공급량이 많지. 그래서 모든 가격대에서
초과 수요, 초과 공급이에요. 모든 가격대에서 초과 공급이라는 얘기는 인간의 욕구보다 자원의 존재량이 많아서 굳이 돈을 지불하고 시장에서 살 필요가 없다. 돼요? 오케이. 그래서 이게 무상제 그림. 포인트. 무상제는 가로축에서 안 만나, 세로축에서 안 만나. 가로축에서 안 만나. 하지만 경제제는 만나는 거지. 돼요? 일단 모양만 알아두고 나중에 수요 공급 배우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중요한 게 뭐냐면 이 희소성이라는 개념이 절대적 개념이라 해서 상대적 개념이라고 했어. 상대적이라고 그랬죠. 그럼 욕구도 바뀌어 안 바뀌어? 바뀌고 자원의 존재량도 바뀌지. 그러면 무상제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 수 있고 경제제가 될 수 있고요. 경제제도 시간이 지나면 뭐가 될 수 있는 거야? 무상제가 될 수 있는 거야. 그래서 2년 전에 수능에 뭐가 되었냐면 한 여태까지 3번 나왔는데 무상제의 경제제와 희소성은 상대적 개념이니까. 그럼 이렇게 보는 거. 자, 그럼 무상제 그래프 다시 한번 그려봅시다. 자, 우하향하는 수요, 우상향하는 공급. 그럼 너네가 볼 때 무상제가 경제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두 가지가 있어. 대표적으로. 자, 첫 번째는 공급이 일정하다면 뭐가 증가하면 되겠네? 수요. 인간의 욕구가 증가하면 되겠지. 그럼 첫 번째는 수요가 증가해서 수요 곡선이 이렇게 우측으로 이동하면 둘이 만나지. 그러면 경제제가 될 수 있지. 그래서 첫 번째 무상제는 뭐가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거나 또는 수요는 그대로인 상태에서 공급이 뭐하면 좌측 이동해서 감소해서 또 만날 수 있지. 그럼 두 번째는 공급이 감소하거나 공급이 수요 증가 또는 공급 감소가 되면 무상제가 경제제가 될 수 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뭐냐면 너네 공급 감소로 경제제가 됐던 대표적 사례가 뭐 있게? 물. 물. 근데 그냥 물이 아니라 깨끗한 물. 자, 생각해봐. 조선시대 때는 깨끗한 물이 환경오염이 안 됐잖아. 그럼 깨끗한 물이 너무 많았지. 그래서 한강물을 그냥 떠먹었어. 그러면 물을 돈 주고 산다는 걸 상상을 했다 못했다? 못했죠. 그러니까 인간의 욕구보다 깨끗한 물이 월등히 많았기 때문에 무상제였어. 하지만 지금 환경오염이 됐기 때문에 물은 다 돈 주고 사 먹죠. 자, 너네 집에 대부분 다 뭐야? 정수기 쓰잖아. 그럼 돈 주고 사 먹는 거잖아. 결국 깨끗한 물의 공급이 뭐해서? 감소해서. 그치? 자, 수요가 증가해서 경제제가 된 거 뭐 있게? 석유. 석유의 존재량은 항상 똑같잖아. 하지만 과거에는 이용 방법이 없었죠. 그런데 이제 가솔린 엔진이 등장하면서 휘발유에 대한 이용, 석유에 대한 이용이 늘어나면 수요가 증가한 거지. 이해돼? 그래서 수요 증가, 공급 감소가 대표적 사례. 수요 증가, 공급 감소. 아직 우리가 수요 공급 그래프 안 배웠지만 일단 이 정도로 그냥 알아두면 나중에 이해될 거야. 일단 우리가 여기까지 정리하는데 잘 재밌는 게 있어. 잘 봐. 뭐가 있냐면 시험 문제가 이렇게 나와. 자, 세로축이 가격이야. 가로축이 시장에서의 거래량이에요. 그런데 어떤 제어가 여기에 있어. A점. 그럼 A점에 있다는 얘기는 가격이 0, 거래량이 0. 그럼 무슨 말이야?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고 가격도 없죠. 무슨 제? 무상제. 그런데 시간이 지나서 B점으로 이동했대. 그럼 뭐가 된 거야? 경제제가 된 거지. 그렇잖아. 가격과 거래량이 없다가 가격이 생겼고 거래량이 늘어난 거잖아. 자, 그러면 물어볼게요. 무상제가 경제제가 됐어. 그러면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사용가치와 교환가치는 어떻게 바뀌었을까? 자, 잘 나오는 표현은 아니지만 가끔 나왔으니까 알아놔. 사용가치라는 표현은 뭐냐면 유용성을 얘기하고요. 교환가치라는 표현은 시장에서 가격을 얘기해. 오케이? 그럼 너네 물어볼게. 교환가치는 변함이 없니? 커졌니? 작아졌니? 알 수 없니? 교환가치는 무조건 증가한 거지. 그치? 자, 그러면 사용가치는? 이게 중요해. 사용가치는 특별한 단서가 없으면 알 수 없어. 다시 왜냐면 잘 봐. 사용가치는 내가 유용성이라고 했잖아. 자, 조선시대에도 깨끗한 물은 인간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지. 유용하지. 지금도 유용하지. 단 유용성이 더 커졌는지 작았는지 여부는 알 수가 없잖아. 오케이? 그래서 교환가치는 커졌지만 유용성의 증가 여부는 또는 감소 여부는 단서가 없으면 알 수 없다는 거야. 여기까지 확인.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무상제, 그 다음에 경제제까지 봤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해야 돼. 개념할 때 정확히 해놔야 된다. 이게 지역적인 주제라 잘 안 나와. 근데 지역적 주제가 잘 안 나오면 자꾸 안 하게 되거든. 그러다가 한 번 나오면 뒤통수 맞으니까 확실히 볼게요. 자, 이번에는 수요 공급 곡선이 이런 모양이 있는 거야. 자, 얘들아, 이거 어디서 안 만나니? 가로축에서 안 만나? 세로축에서 안 만나? 세로축에서 안 만나지. 그래서 이런 경우 나오면 일단 이거 암기하셔도 돼요. 일단 이건 어떤 경우냐면 경제제야. 경제제인데 단지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뿐이에요. 경제제인데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아. 그래서 대표적인 경우가 뭐가 있냐면 고가의 신약이에요. 고가의 신약. 자, 이제 일단 봐봐. 우리 나중에 수요 공급할 때 나올 텐데 이런 얘기입니다. 볼게요. 너네 공급 곡선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면 이거야. 너네 공급자들의 입장에서는 생각해봐. 가격을 책정할 때 뭐를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할까? 비용을 기준으로 가격을 책정하겠지. 그래서 공급자들의 공급 곡선은 결국 뭐를 반영하냐면 공급자들의 최소 요구 금액을 반영하는 거야. 그러면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어서 공급 곡선이 우상향한다는 얘기는 거래량이 늘어날수록 가격이 올라가는 거지. 이유는 뭐냐면 공급자들의 최소 요구 금액이 증가하는 거야. 그래서 항상 일단 미리 머릿속에 넣어놔. 나중에 수요 공급할 때 설명할 건데 결국 공급 곡선의 모든 가격들은 공급자들의 뭐를 반영한 거냐면 최소한의 요구 금액을 반영한 거거든. 근데 공급 곡선이 이렇게 있는데 요때 가격이 제일 낮지. 그럼 요 가격이 바로 뭐냐면 공급자들의 최소한의 요구 금액이 제일 낮은 금액이야. 그런데 수요 곡선의 가격은 뭐를 반영할까?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을 반영하는 거야. 그러면 수요 곡선이 이렇게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가격대가 존재하지. 그럼 수요 곡선의 가격은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을 반영하는데 그러면 수요 곡선의 가격이 제일 높잖아. 그럼 이거는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제일 높은 거지. 그럼 결국 이건 어떤 거냐면 생산자들의 최소 요구 금액이 제일 낮은 수준이 여기인데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이 제일 높은 수준이 가장 높은 수준이 여기야. 그래서 생산자들의 최소 요구 금액이 소비자들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보다 커. 그 결과 시장에서 거래가 안 되는 거야. 자, 그럼 대표적 사례가 내가 고가의 신약이라고 했잖아. 자, 이런 얘기 나왔어. 자, 대웅제약에서 알약을 하나 개발했어. 근데 이 알약은 하나를 먹으면 3일 동안 IQ가 600이 돼. 그래서 그냥 책을 한번 읽으면 그 책의 모든 내용이 머릿속에 그냥 자동으로 3일 동안 입력이 되고 거기다가 이해력까지 갑자기 1000배가 돼. 그래서 이 알약 하나 먹으면 수능 3일 전에 먹으면 공부 평생 안 하다가 모든 책을 그냥 한번 쭉 읽어보면 수능 만점이 나와. 오케이? 자, 물어보자. 너네 최대 지불용이 정 얼마 낼래? 너 수능 만점 1억 1억 어떻게 돼? 김 이현이? 이현이 얼마 지불용? 2억? 씨발 돈도 없는 새끼들이 막 이름 어떻게 됐지? 연우? 연우 얼마? 1억? 다 지네 돈 아니라고 막 쓰네. 마지막 한 명만 여학생들 이름 어떻게 돼? 소리? 얼마 내? 1억? 자, 근데 가격이 10억이야. 살래 안 살래? 못 사지. 오케이? 뭐 이럴 수는 있지. 막 부모님한테 가서 무릎 꿇고 엄마 나 소원이 서울대 가는 건데 서울대 가가지고 뭐 재벌집 막내 아들 한번 찍고 뭐 이딴 말 할 수 있잖아. 근데 만약에 100억이면 결론은 뭐냐면 사람들의 최대 지불용의 금액보다 기업의 최소의 금액이 훨씬 더 크지. 그럼 사람들은 희소해. 사고 싶어. 욕구는 너무 많아. 하지만 산다 못 산다? 못 사. 그래서 꼭 하나 고가의 신약의 대표적 예고의 대표적 무조건 경제. 절대 무상자 아니야. 단 시장에서 거래가 되지 않을 뿐이다. 오케이? 지금 안 물어본 친구들도 다음 주에 계속 물어볼 거야. 긴장하고 있어 항상. 자, 그런데 경제되지. 하지만 이게 거래가 될 수도 있지. 언제? 자, 너 생각해봐. 이게 거래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 첫 번째, 공급 곡선이 뭐 하면? 이동하면. 예를 들어 이렇게. 그래서 공급이 뭐 하면? 증가하면. 또는 막 스카이에 대한 사람들의 열망이 더 높아져서 난 좋아. 이제 2억, 5억, 10억, 100억 내겠다. 즉 뭐가 증가하면? 수요곡수의 우측이 더. 수요가 증가하면 시장 거래가 이루어질 수도 있는 거지. 수요곡수 이렇게 이동하면.
오케이? 그래서 꼭 하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경제제고, 하지만 공급이 증가하거나 수요가 증가하면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경제제. 그래서 시험 문제 함정은 뭐가 나오고, 이거 무상제라고 함정 나오겠지. 오케이? 그래서 일단 우리가 수요 공급은 안 배웠지만 그래도 한번 이 정도 기본적으로 알아두고 나중에 수요 공급 배우면 아, 그 얘기였구나 하고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8페이지까지 정리가 됐어.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자, 요것도 이제 단독 문제로 잘 나와. 자, 기본적 경제 문제 있어요. 기본적 경제 문제. 그래서 생각해봐. 너네 오늘 이제 개강에서 나 처음 보는 사람들 많은데 어색하지? 야, 나는 얼마나 어색하게. 나 지금 심장이 뛰어 미치겠어. 그러니까 부탁했는 게, 내가 오늘 첫날이가 그러는데 다음 주부터 막 이렇게 좀 막 웃기려고 노력을 할 거야. 제발 웃어줘. 오케이? 그리고, 부탁인데, 내가 뭔가 시도를 하잖아. 웃기려고. 그러면, 그 자꾸 이성적으로 판단하려고 하지 마. 그냥 일단 웃어. 그리고 웃긴지 안 웃긴지는 집에 가서 판단.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오늘 경제 선생님 이렇게 얘기했는데 웃겨요? 근데 엄마가 웃어. 아, 그럼 웃겼구나. 안 웃어. 그러면, 에이, 속았다. 이러고 그냥 하면 되잖아. 알겠죠? 왜냐면 수업 분위기가 되게 중요해. 현장 강의는. 그 너네가 만약에 내가 막 노력을 하는데도 막 계속 막 혀를 막 깨물면 이빨을 깨물면서 막 피를 흘리면서 웃음을 참으면 내가 너무 힘들어져. 오케이? 그럼 나 이제 어떻게 하면 다음 주부터 여기도 카메라 여기도 설치해가지고 너네 다 찍어서 집에 다 보낼 거야. 그리고 내가 수업을 되게 지루하게 해서 너네 조는 모습만 촬영해서 보낼 거니까 하여튼 8주 동안 오픈 마인드를 합시다. 자, 봐 다시. 얘들 아까 내가 경제 문제는 무슨 문제라고 그랬지? 선택의 문제라고 그랬어. 그래서 너희 나중에 만약에 경제학과 가서 경제학 원론 배우면 이게 제일 먼저 나와. 그래서 기본적 경제 문제 3가지가 나오거든. 그래서 유명한 경제학자 있어요. 옛날에 그 유명한 폴 사무엘스라는 사람이 이 선택의 문제와 관련 3가지를 얘기하는데 무조건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 경제 문제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자,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세 번째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뭐 또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같은 표현인데 자, 이런 거야. 자, 너네가 이제 대학을 가서 졸업을 하고 이제 창업을 하기로 결정해. 너네가 창업을 하고 결정하는데 너네가 어떤 창업을 한다면 하고 싶은 거 너무 많지. 근데 문제는 돈이 한정돼 있잖아. 그럼 하고 싶은 욕구는 너무 많은데 자본은 한정돼 있지. 그럼 무슨 성? 희소성. 그래서 희소성 때문에 항상 무슨 문제가 발생한다? 선택의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고, 그럼 선택의 문제가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다. 자, 그럼 만약에 너네가 창업을 하고 싶은데 자본금이 한 3억 원 정도 있어요. 그럼 일단 3억 원 갖고 할 수 있는 거 뭐 있을까? 반도체에서 만들 수 있을까? 불가능하지. 그러면 현실적으로 뭐 있냐면 이게 대표적으로 너네 부모님들, 특히 나이 드신 분들이 회사 그만두고 퇴직금 한 3억 정도 받아. 그리고 집은 한 채 있어. 근데 문제는 애들 교육비 쓰고 집 사느라고 저축한 건 거의 없어. 근데 퇴직금 3억 받았어. 근데 문제는 50세에 명예퇴직된 거야. 근데 거의 90살까지 살 거 아니야. 그래서 제2의 인생을 살고 싶어서 뭔가 새롭게 하고 싶은데 자본금은 3억밖에 없잖아. 그러면 대표적으로 할 수 있는 게 뭐 있는 거야? 치킨집. 또 노래방. 노래방이 되게 힘드니까. 너네 코인 노래방 많이 가더라? 나는 그게 좀 적응되지 않는데 내가 아는 분이 코인 노래방을 5개를 해. 또 내가 아는 분은 편의점을 13개 해. 한 개 알바 다 써가지고 편의점 한 개에서 250이 넘어. 그렇게 많이 해. 그러면 13개잖아. 그럼 한 달에 얼마 남는 거야? 그래서 이분은 방에 가면 서재가 있잖아. 서재가 한쪽 벽면이 CCTV야. 무슨 말인지 알아? 화면 13개가 있어. 그래서 하루 종일 뭐 하냐면 그거 보는 거야. 그거 낮에 주식 투자해요. 출근할 필요가 없지. 한 명 알바생한테 맡겨놓으니까. 또 한 명 뭐 하냐면 스크린 골프 있지. 그거 4개 해요. 그래서 그냥 보통 매덕 투자하는데 한 달에 그 4개를 하는 이유가 매덕 투자하면 한 달에 그건 300에서 400 정도가 들어오는데. 그래도 봐봐. 편의점을 13개를 한 달에만 300씩 들어오면 괜찮아 안 괜찮아? 괜찮잖아. 그러면 거의 한 달에 4천 정도 들어오는 거니까 안정적으로. 그럼 봐봐. 근데 돈이 그 정도 없으니까 3억 갖고 치킨집 하거나 또는 피자 가게 하거나 또는 편의점 또는 여기서 제일 많이 커피점 먹자. 오케이? 너네 뭐 할래? 너네랑
근데 물어볼게. 이 중에 제일 힘든 데가 어디야? 다 힘든데 편의점이 제일 힘들어. 왜냐면 요새 편의점이 너무 많잖아. 그래서 편의점 사장의 월급이 알바보다 적어. 알바보다 적어. 편의점이 너무 많아서. 경쟁이 치열해서. 그러면 뭐 할까? 커피 전문점 하자. 그럼 결국 뭐냐면 자본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을 얼마나 생산한다는 얘기는 결국 생산물의 종류와 수량의 결정 문제야. 그럼 나는 치킨집을 할지 편의점을 할지 그 다음에 뭐 커피 전문점을 할지 등등. 그러다가 커피 전문점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그치? 그럼 두 번째는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하는 얘기는 결국 뭐냐면 자,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죠. 그럼 생산 방법이 이거지. 그럼 너네 커피 전문점을 한다면 이럴 수 있어. 자, 바리스타 고용해서 한 3명 고용해서 수제 커피를 만들어 팔 수 있지. 그럼 이거는 생산 요소를 노동을 투입하는 거야. 근데 그게 아니라 완전 자동 커피 머신을 구입해서 자동 커피를 만들 수도 있죠. 그럼 이거 뭐를 투입한 거야? 생산 요소 중에. 기계니까. 자본을 투입한 거잖아. 그럼 결국 노동과 자본 중에 어떤 걸 선택할 것인가? 또는 바리스타 1명, 커피 머신 2대. 또는 바리스타 3명, 커피 머신 1대. 그래서 이 생산 방법의 결정 문제는 다른 표현으로 생산 요소의 결합 문제야. 노동과 자본 중에. 오케이?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 또는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는 뭐냐면 자 봐봐. 커피가 인기가 너무 많아. 대박이 난 거야. 그런데 만약에 사람들이 맨날 줄 서 있어. 그래서 커피 한 잔 가격을 10만 원으로 책정했어. 그래서 사람들이 사. 대박이야. 자, 무슨 문제가 생기게? 너희들은 먹으면 못 먹지. 한 잔에 10만 원인데. 하지만 나는 여유롭게 하루에 10잔씩 마시지. 10잔은 좀 힘들겠다 요새. 뭔가 힘드니까. 사탕이 힘들어서 한 4잔은 마실 수 있어. 하루에. 그치? 자, 그러면 만 생각해봐. 인기가 너무 많을 때 커피 가격,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이라는 얘기는 커피 가격을 10만 원 책정이 잘 팔려. 하지만 누구만 먹을 수 있어? 부자들만. 하지만 모든 사람 먹게 하기 위해서 커피 가격을 2,000원으로 책정할 수도 있지. 그치? 그럼 10만 원을 책정한다는 얘기는 효율성이야, 형평성이야? 효율성. 2,000원 책정하면 형평성. 이렇게 접근할 수도 있고. 또는 누구에게 분배한다는 얘기는 그렇게 해가지고 1년에 드디어 커피만 팔아서 100억을 벌었어. 100억. 자, 그러면 이 100억으로 내가 다 가져가서 건물을 사. 또는 2호점, 3호점을 내기 위해서 또 재투자를 해. 효율성, 형평성. 효율성이지. 하지만 이거를 사회에 기부해. 형평성. 직원들에게 보너스를 줘. 형평성. 이해돼? 자, 그럼 결론은 이거야. 기본적 경제 문제가 이런 식으로 사례가 나온다면 너네 첫 번째,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이다에 적용되는 경제 원칙은 효율성, 형평성. 무조건 효율성. 자,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생산 요소의 결합 문제, 경제 원칙도 무조건 효율성. 하지만 누구를 위하여 생산할 것인가? 또는 누구에게 분배할 것인가의 경제 원칙은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고려해야 되지. 되니? 이 정도 확인하고요. 그래서 커피 전문점 얘기 나와서 그런데 너네 주로 커피 마시면 어디 거 먹니? 편의점 커피 마셔? 힘들구나. 야, 너네가 알고 있는 커피 요새는 옛날에 너 잘 봐. 10년 전에 우리나라 커피 전문점 체인점 1위가 어디였게? 너는 이름 아니야. 스타벅스 때 1위 아니었어. 카페베네. 들어봤어? 카페베네? 지금 있어 없어? 아예 없어요. 아예 없어. 카페베네 아예 없었죠. 지금 그래서 커피 전문점은 1위가 어디냐면 일단 고가 커피는 어디야? 스벅. 스타벅스는 커피 마시러 가는 데가 아니지. 나 스벅에 있어. 그냥 이거지. 그치? 분위기. 자, 그런데 저가 커피 체인점 1위는 어디? 이디야지. 최근에 어디가 치고 올라와? 메가. 손흥민 하면서 메가커피가 치고 올라오지. 근데 너네 보면 근데 이디야는 스타벅스 커피 얼마인 줄 알아? 한 잔에? 6,000원이 나왔니? 4,000원. 아, 나도 그냥 카드로야 잘 모르는데 하여튼간 5,000원 막 이 정도 하겠지? 이디야는 한 2, 3,000원. 메가커피는 1,500원. 그래서 나는 메가커피 도대체 뭐가 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딴 데보다 용량 거의 양 2배잖아. 커피 머시다 죽어요. 진짜 양이 많아. 그래서 얘네가 압도적인데 체인점들이 완전 다 끝났지. 그래서 옛날에 너네 그거 알아요? 요새도 있나? 엔젤리너스인가? 근데 거의 없잖아. 없어졌지. 그리고 탐앤탐스 있긴 하지만 많이 없죠. 옛날에 정말 잘 나갔거든. 완전 망했어. 그래서 내가 이거 항상 강의에서 얘기하는데
사람들이 한때는 그래서 이 커피 전문점 많이 생기면서 자기가 스스로 커피 만들어서 자기 이름으로 뭐 문병일 커피 이런 거 만들어서 조그맣게 커피 전문점 하다가 망한 사람 너무 많거든. 대형 체인점을 이길 수 없잖아. 그래서 내가 아이디어 하나 줄게. 커피숍. 내가 아이디어 한 300개 있는데 한 개만 줄게. 내가 항상 얘기해 주는데 문제는 이거 내가 EBS 강의에서 얘기를 하거든. 근데 아직까지 아무도 안 해. 그러니까 너네가 들어보고 해봐. 단 성공하면 로열티 10% 내야 돼.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그 어떤 대형 체인점을 선호하는 게 있기 때문에 잘 봐. 이 커피점을 차리려면 커피 맛은 중요하지 않아. 무조건 뭐가 중요하냐면 건물의 크기가 중요해. 이 건물은 상가를 빌릴 때 들어가서 넓을 필요가 없어. 단 이 상가는 길어야 돼. 옆으로. 그래서 간판이 30m가 나와야 돼. 자 봐봐. 이름은 이렇게. 그래서 일단 도로에 이렇게 있는데 이름은 이렇게 줘. E, D. 그리고 맨 끝에 벅스. 그러면 여기서 걸어오는 사람은 뭐가 보이니? ED만 보이지. 그럼 뭐라고 생각할까? 그럼 들어오겠지. 일단 들어오면 끝이지. 그럼 여기서 걸어오는 사람은 뭐만 보여? 그럼 뭐라고 하고 들어올까? 이거야. 또는 뭐 그냥 여기다가 뭐 내가 야 이렇게 해도 되고. 해봐. 내가 이제 6년째 밀고 있는데 왜 아무도 안 하지? 별로니? 그냥 속는 셈 치고 해봐. 누가 알아 대박 났지. 그리고 만약 실패하면 미안해. 사과 미리 할게. 그리고 요거 하나만 안 하나. 요거 단독 문제 출제가 되니까. 오케이. 자, 그럼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다시. 자, 경제 문제는 뭐라고? 뭐의 문제? 경제 문제 무조건 뭐랬어요? 너 선택의 문제. 그치? 그럼 발생 원인은? 무조건 희소성. 야, 그럼 이제 중요한 거. 경제 문제가 이런 걸 봤어. 그럼 선택의 문제잖아. 그럼 이제 무슨 선택을 해야 돼? 당연히. 합리적 선택을 해야지. 그쵸? 이제 아쉬운 게 뭐냐면, 이 우리가 배우는 이 경제학이, 지금 우리는 저걸 배워. 우리는 주류 경제학을 배우거든? 그러니까 대학 경험을 알 텐데, 주류 경제학은 인간의 합리적이라고 가정을 해. 근데 지금 현대, 이 주류는 고전적 경제학이야. 현대 경제학에서 노벨상 받는 사람들 대부분은 다 인간의 합리성을 부정해. 그런 거 너네 혹시 행동경제학이라고 들어봤어? 그런 거 있거든? 그래서 노벨 경제학은 1960년대 이후에 지금 다 행동경제에 휩쓸고 있어. 근데 그거 안 배워. 그거 이제 대학교 가서 배우니까 대학교 가서 하시고 오늘은 수업용 경제학을 배우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떤 선택을 해야 되냐면 자, 합리적 선택을 합니다. 일단 포인트는 이거야. 상식적으로 봐봐. 합리적 선택은 무조건 이거지. 내가 어떤 선택을 해. 그럼 선택으로 인해 얻게 되는 뭐가 있겠어? 편익, 만족이 있겠지. 그리고 비용이 있을 거 아니야. 그러면 합리적 선택은 만약에 뭐가 뭐보다 커야 되겠어? 선택의 편익이 비용보다 커야지. 그치? 그래서 항상 체크해. 합리적 선택은 선택의 편익이 비용보다 큰데 앞으로 우리 이제 경제학의 비용은 무슨 비용? 기회비용이 되는 거야. 경제학의 비용은 기회비용이 되고 이건 너네 고등학교랑 통사 때도 배웠잖아. 그치? 그럼 좀 더 깊게 들어갈게. 다시. 합리적 선택은 선택의 편익이 기회비용보다 크다. 자, 그럼 이거 한번 옆으로 넘겨볼까? 옆으로 넘겨보면 편익 빼기 기회비용이 뭐보다 커야 돼요? 그치? 0보다 커야 돼. 양수가 나와야 돼. 이게 합리적 선택이야. 단순한 것 같지만 정말 중요한 공식이고 자, 또 하나 이걸 바꿉니다. 편익 빼기 기회비용을 뭐라고 바꿀 수 있지? 순편익이라고 바꾸는 거야. 순이란 얘기가 NET, 넷이거든. 경제학에서는 빼기는 순이야.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이 편익 빼기 기회비용을 순편익이라고 할 거고 순편익이 양의 값이 나와야 돼. 돼요? 일단 여기까지가 합리적 선택 기본. 자, 그러면 또 하나 물어보자. 너네 봐봐. 너네가 지금 일요일날 저녁 6시에 문병일 선생님의 경제 수업을 선택했지. 그럼 이제 수업을 좀 편익이 느껴질 거고. 그럼 그때 비용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 수강료지. 그래서 뭐냐면 일반적으로 경제학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분야, 경영학 같은 경우도 그렇고 모든 분야에서는 비용은 실제로 지출하는 돈만 따지거든. 근데 경제학의 비용인 기회비용은 그보다 좀 더 폭넓은 개념이야. 그래서 기회비용의 일반적 경우는 뭐냐면 어떤 선택을 했을 때 그 선택으로 인해 포기한 것의 가치야. 포기한 것의 가치. 그러면 포기한 것이 여러 가지라면 기회비용은 어떤 걸까? 그 포기한 것의 가치 중에 가장 큰 것. 오케이?
자, 그러면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아니 선생님, 기회비용의 정의가 어떤 선택으로 인해서 실제로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지. 그러면 비용이 그렇다면 실제로 지출한 돈도 있을 거 아니야. 그건 너무너무 당연하지. 그거 기본적으로 베이스에 까는 거야.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일단 넣어놔. 기회비용은 두 가지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무슨 비용이 있냐면 명시적 비용이 있고요. 자, 또 하나는 무슨 비용이 있냐면 암묵적 비용이 있어. 오케이? 그래서 명시적 비용은 뭐냐면 그 선택으로 인해서 자, 실제로 지출한 비용. 선택으로 인해 실제로 지출한 비용이고, 암묵적 비용은 뭐냐면 선택을 했을 때 선택으로 인해서 포기한 것의 가치. 만약에 포기한 것이 여러 가지라면 그 중에 가장 가치가 큰 것. 그래서 기회비용은 무슨 비용과 무슨 비용의 합이다.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의 합이다. 조금 더 디테일하게 할게. 그럼 잘 봐. 자, 너네 여기 짜장면이 있고 짬뽕이 있어. 자, 짜장면의 가격이 6,000원이고 짬뽕의 가격이 7,000원이라고 볼게요. 내가 그저께 짬뽕 시켜 먹었는데 너무했더라. 그 뭐지? 그 차돌박이 짬뽕 시켰는데 12,000원이야. 무지 비싸지. 자, 그런데 짜장면의 편익은 10,000원이고 짬뽕의 편익은 12,000원이라고 쳐보자. 그래서 너네가 항상 고민하잖아.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그치? 자, 그러면 자, 내가 짜장면을 선택했어. 명시적 비용 얼마야? 6,000원이지. 그치? 자, 그럼 이때 짜장면 선택했다면 뭐를 포기했어? 짬뽕을 포기했지. 그럼 이렇게 접근해야 돼. 그럼 짜장면 선택의 암묵적 비용은 얼마일까? 5,000원일까? 12,000원일까? 이렇게 해야 돼. 내가 만약에 암묵적 비용 이거야. 포기한 가치라는 얘기는 뭐냐면 내가 짜장을 선택하지 않고 만약에 짬뽕을 선택했다면 7,000원을 지불하고 12,000원의 편익을 얻었지. 그럼 얼마가 이익이야? 5,000원이 이익이지. 그게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야. 이해돼? 그래서 정확히 얘기하면 요때 암묵적 비용에 포기한 것의 가치는 결국 포기한 것을 실제 선택했을 때 이익이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야. 오케이? 그럼 다시 짜장면 선택의 명시적 비용 6,000원, 암묵적 비용 얼마? 5,000원. 그러면 짜장면 선택의 기회비용 얼마야? 11,000원이지. 근데 짜장면의 편익은 얼마? 10,000원. 그럼 순편익은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비합리적 선택이죠. 돼요? 자, 그런데 짬뽕 선택의 편익은 얼마야? 아니, 그 가격은 7,000원이지. 명시적 비용. 암묵적 비용은 4,000원이지. 합치면 11,000원. 그럼 순편익은 플러스 1,000. 양일값. 그럼 짬뽕을 선택하는 게 합리적 선택이 되는 거지. 이해돼? 오케이. 그래서 단순하게 보면 포기한 것의 가치지만 실제로 그건 뭐냐면 내가 그걸 했다면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이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야. 이해돼? 오케이. 자, 그래서 거기 3번 합리적 선택인데 이거 단순한 것 같지만 이 정도 보고요. 여기다 이제 하나 더 체크할 거야. 언제 마스크를 뺄까? 이거 단순하게 봐봐.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잘 봐. 내가 지금 계속 기회비용 얘기하면서 선택을 얘기하지. 무슨 말이냐면 기회비용이라는 건 반드시 선택할 때 발생하는 거야. 선택하지 않으면 발생하지 않아. 그럼 이제 뭐가 있냐면 봐봐. 이제 매몰비용이라는 게 있어. 꼭 체크할 건 뭐냐면 매몰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기 때문에 고려하면 안 된다는 거야. 매몰비용은 기회비용이 아니라서 고려할 필요가 없고, 그럼 뭐냐면 매몰비용이 뭐야? 선택 시에 보니까 이미 과거에 지출한 비용이야. 현재 지출하거나 현재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선택 시에 보면 이미 과거에 지출했기 때문에 회수가 된다 안 된다? 안 돼. 다른 표현으로 환불이 된다 안 된다? 안 돼. 따라서 매몰비용은 현재 시점에서 지출하거나 포기하는 것이 아니어서 즉 엎질러진 물이지. 그러면 기회비용이 아니니까 고려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시험에 이게 대표적으로 나오는 게 연구개발비가 대표적으로 많이 나와. 자, 이 사례만 확실히 하나 보세요. 자, 내가
자, 스마트폰 개발을 시작했어. 근데 이건 무슨 폰이냐면 텐지폰이야. 10지폰. 그래서 개발 기간 5년에 1년에 20억씩 해서 총 100억의 자금이 소요돼요. 그래서 이거 개발되면 이거는 그냥 영화를 다운받을 필요가 없어. 생각하면 그냥 바로 홀로그램으로 앞에 떠. 대박이지. 그래서 얼마의 그 예상 매출액이 기대되냐면 자, 1조 원의 예상 매출액이 기대돼요. 할만하지. 그래서 실제로 4년 동안 개발을 했어. 그러면 1년에 20억씩이니까 얼마 투자됐죠? 1년에 20억씩이니까 4년이면 80억이 투자됐지? 그럼 현재 시점에 아직 몇 년 더 개발해야 돼? 1년 더 개발해야 되고 얼마 더 투자해야 돼? 20억을 더 투자해야 되는데 갑자기 현재 시점에서 경쟁사인 삼성에서 12지폰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영화 볼까 생각도 아니야. 그냥 얘가 AI로 너 영화 봐 이러면 봐야 돼. 완전 자동이야. 그래서 돛됐죠. 그래서 예상 매출액이 30억으로 줄어들었어. 그럼 여태까지 80억 투자했고 근데 1년 동안 더 개발해서 얼마밖에 못 벌어? 30억밖에 못 벌죠. 그럼 현재 시점에서 개발 계속 고 또는 스탑 뭐 해야 돼? 고. 그렇지. 잘 봐. 여태까지 투자한 80억은 현재 시점에서 보면 이미 과거에 지출했지. 회수할 수 있니 없니? 없지. 무슨 비용? 매물 비용. 근데 현재 시점에서 20억 더 투자해서 개발한 게 얼마 벌어? 30억. 그럼 현재 시점에서 고려할 비용은 20억밖에 없는 거지. 그럼 손편이가 얼마야? 플러스 10. 그러면 그거 하는 거야. 이건 왜? 무슨 비용입니까? 엎질러진 물, 매물 비용.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거 배우는데 대학교 때 그 석사 때 내가 경제학 나는 원래 이 게임 이론이라는 걸 전공하려다가 너무 어려워서 전공을 거시 쪽으로 바꿨거든. 근데 친구 한 명이 논문을 썼는데 사람들의 연애 심리를 갖고 논문을 수학적으로 막 증명했어. 야, 여자친구랑 10년을 사귀었어. 내 주위에 이런 애들, 내 친구 중에 아직도 연애만 16년째 하는 커플이 있거든. 연애만 16년째. 근데 얘네는 웃긴 게 뭐냐면 거의 부부 이상이야. 나랑 셋이 만나. 그 남자애랑 여자애 16년 커플이랑 나를 만나면 볼 때는 게 뭐냐면 둘이 얘기 안 해요. 얘랑 나랑 얘기하고 얘랑 나랑 얘기하고 얘가 질문할 때 나한테 질문하면 내가 물어봐. 그리고 둘이 밥 먹을 때 둘 다 휴대폰만 따로 봐. 그리고 서로 대화를 안 해. 나 답답해서 물어봤어. 야, 너네 도대체 이럴 거면 왜 사귀냐? 헤어져라. 결혼도 하라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뭐냐면 미안해서. 그놈의 정 때문에. 얘도 뭐냐면 내가 그동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근데 봐봐. 부모님 똑같잖아. 너네 부모님 싸우면 맨날 뭐라 그래. 니네들 뭐 대학 가면 헤어지자. 뭐 이딴 소리 하시잖아. 그리고 그놈의 정 때문에 그러시는데 그놈의 정이다 무슨 비용이야? 매물 비용이지. 그 너네만 부모님 싸우시면 그런 소리 하시면 가서 뭐라 그래. 엄마 이리 와봐. 자, 일단 문별 선생님 EBS 강의 좀 들어봐요. 그리고 엄마 그놈의 정. 그동안 엄마 아빠 그 살아온 기간 다 무슨 비용? 매물 비용. 그러니까 뭐 해라? 앞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같이 살아갈 때 편익과 싸움 이런 거 비교해서 뭐를 선택하는 거야. 미안한데 이러면 너네 맞아 죽는다. 그냥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근데 경제학이 이렇게 잔인한 학문이야. 모든 걸 비용, 금액으로 계산하자. 그러니까 매물 비용 이 정도만 정리합시다. 자, 사례를 좀 설명할 게 있어서 그건 좀 이따 얘기하고요. 그래서 우리 어디까지 정리된 거냐면 9페이지에 합리적 선택 다 정리가 된 거예요. 일단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공식 철저히 암기하고. 오케이? 또 문제통에서 보면 이해가 될 거니까 자, 10분만 쉬었다가 좀 사례 좀 보고 문제 좀 볼게요. 좀 쉬었다 합시다.